자, 여러분들 다시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시작합니다.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ombudsman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안나인 11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그 다음에 볼메 임지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그리고 커트님.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이 많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슈한 이슈 시간인데요. 지금 이번 주에도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콘돔 끼우기 시연. 이게 지금 논란이 굉장히 됐었죠. 이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좀 됐었던 얘기인데요. 그 한국에서도 실제로 성교육 시간에 실제로 바나나를 준비해서 콘돔 끼우는 그 시연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심해서 취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거를 예전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해서 쟤네들은 저렇게 성교육을 하네라는 걸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도입하고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네. 교육은 교육일 뿐인데 이게 막 크게 논란이 되고 외설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어른들의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라는 과도한 어떤 보호가 오히려 아이들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오픈된 마음으로 조금 이제 성교육을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 마인드의 약간 오류 같은 건데요. 네. 뭐냐면은 그렇게 가르치면 그걸 조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모가 가르쳐줄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번에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면도를 할 때 어떤 타이밍 해야 되는지 사실 그거 가르침 받지 않았는데 제대로 가르쳐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편견만 없다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까. 자, 그 다음에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서 부상당한 이런 경우인데요. 견주한테 3,700만 원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네요. 네. 민사에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받아들여진 거고요. 어쨌든 걔가 물지는 않았지만 그 개의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 놀라서 넘어진 거에 대한 과실을 인정을 한 판례이고요. 지금 7, 8월에도 유기동물이 급증한다고 그래요. 7, 8월이 되면 휴가철에. 그래서 좀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더 주인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개를 키우는 것 개의 잘못이 아니고 다 주인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 개는 안 물어라고 목줄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 가끔씩 봐요. 물론 그 개한테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게 좀 무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는 호기심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끝까지 책임질 생각으로 키워야죠.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키우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주 채택된 이슈한 이슈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녹화를 원하면 80만 원 내라. 이런 논란이에요. 네네. 수술실에 그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지방 흡입 수술 받다가 또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CCTV 공개를 안 해서 환자 입장에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여지가 굉장히 적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어떤 그 성형외과 이런 곳에서는 그런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CCTV 설치가 다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찾아가서 보면 설치는 되어 있는데 녹화는 안 돼. 그런 경우도 있고, 핸드폰으로 다 좀 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돈을 더 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장된 채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삭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런 상황들이 그러네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 설치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20대 국회에서 어떤 맞아요. 국회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가 처리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네, 한 2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다시 그 개정 발의안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이걸 돈벌이로 하는 게 아니고 의사들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무화해야 될 거를 돈 주면 보여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안 생기기 위해서라면은 틀림없이 그 CCTV가 설치가 돼야 되고요. 이번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한 전수 조사를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좋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씩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죠. 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CCTV 설치 의무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야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기득권의 벽을 뚫는다는 거. 네. 법으로 만들면 쉬울 텐데 말이죠. 네. 자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이 법 꼭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시환이 이슈였습니다. 자 이메일로 가겠습니다. 작은 생각님. 한때 정의당 당원이었던 사람으로 노회찬을 좋아하고 유시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작금의 정의당에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비례 초선 의원인 모 씨, 박원순 시장의 서거 이후 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하셨던데 당신 인간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인간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의 인권,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는 당신이 생각하는 인간의 조건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자면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피해자라는 증거는 뭐가 있습니까? 본인도 아니고 그 변호사가 주장하는 말 외에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고소만 하면 전부 다 해결되고 일방적으로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겁니까? 당신이 아는 법은 그렇습니까? 예, 그 외에도 밑으로 쭉 길게 써주셨는데요. 내용은 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 마지막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진보를 표방하는 정의당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픈 시민이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작은 생각님께서 메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비주의자님 이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순 시장님. 저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 중에서 당신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떠나보낸 후에야 당신이 걸어온 삶의 궤적들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살아계실 때는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분임을 몰랐다가 떠나보낸 뒤에야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이렇게 떠나보낸 뒤에야 당신을 존경하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떠나보낸 뒤에야 그토록 싫어했던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당신의 훌륭한 삶을 보며 그동안 비난했던 것을 후회하고 저 자신을 나무랍니다. 제가 민주당 대선 주자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대 대선 즈음에서입니다. 그때 카페트 200만 행사 때 보수 방송 진행자, 보수 패널들을 불러서 토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을 극도로 싫어하게 됐었죠. 그 후에는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박원순은 보수 쪽과 가까운 정치인이라며 지지 못하게 뜯어 말리고 다녔습니다. 제 생에 딱 한 번 당신을 지근거리에서 뵌 적이 있었죠. 2016년 늦은 가을 파이낸스 센터 앞 평일 촛불 집회 때였습니다. 평일 촛불 집회에 찾아오셔서 평범한 시민들 중 한 사람처럼 뒷자리에 앉으셨죠. 옆에는 딱 한 분만 같이 계셨고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앉아 계셨던 당신. 저는 매몰차게 인사도 악수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신과 동행하신 분이 집회 주최 측에 시장님에게 한 말씀 할 기회를 달라고 하셨을 겁니다. 발언자 대부분이 집회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들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최 측에서는 예정에 없던 일이라며 시장님에게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신은 무려 서울시장이었는데도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처럼 왔다 그렇게 떠나가셨습니다. 군림하지도 권력을 휘두르지도 권력을 마음껏 누리지도 않으셨죠. 제가 서울시장이었다면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은 그 집회에 극도로 불쾌감을 느끼며 촛불 집회에 배려는커녕 보복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집회에 불이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는 시장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얼마나 훌륭했던가를 미처 알지 못할 정도로 감각도 없고 사람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무려 서울시장님이시면서 의존도 없이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오셨다가 그냥 가셨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의 삶을 되짚어보면 촛불 집회 때 보여주신 시장님의 모습은 시장님의 생애 전체에 걸쳐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땅에서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기득권자들 중의 기득권자로 온갖 권력과 부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삶을 택할 수 있었지만 시장님은 그 삶을 거부하고 온갖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시민들 속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장님이 젊은 시절 어떤 자들처럼 자기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한 길을 택하셨다면 지금쯤 수천억대 자산가로 온갖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자기 집안과 주변에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서 군림하는 기득권자로 살고 계시겠죠. 그런데 시장님은 그 길을 포기하시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평화와 평등, 인권을 위해 당신의 삶을 오롯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저는 예수의 삶을 좋아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신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엄청난 권능을 가진 초월적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사생아로 태어났든 왕자로 태어났든 젊은 날의 기득권자로 엄청난 부와 높은 지위를 누릴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 땅에서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또는 왕으로서의 권력을 포기하고 수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깨달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세상의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제가 박원순을 21세기 서울의 예수라거나 서울의 부처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박원순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지위를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낮은 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삶, 고통받는 이들, 아픔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내세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세력을 구축하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측근 먼저 챙기고 가족 먼저 챙기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때 앞서 싸울 사람도 많았을 텐데 선뜻 나서서 당신의 삶을 변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권력과 능력을 오롯이 이 땅의 공정과 정의, 평화와 평등, 인권을 위해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의 삶과 붓다의 삶을 좋아하듯 박원순의 삶을 좋아합니다. 서울시장으로서 군림하고 권세를 휘두르고 자신의 업적과 치적 쌓기에 급급하던 그런 자들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은 당신을 기득권자로 권력자로 기억하나 봅니다. 그런데 역대 그 어떤 서울시장 중에 당신처럼 소박하게 이웃집 아저씨처럼 사셨던 분이 있었나요? 권력자의 위치, 힘 있는 자리에 가면 군림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권력과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권력과 능력을 자기 욕망 채우기에 쓰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력과 능력을 이용해 자기 친척, 자기 지인에게 혜택 주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능력을 이용해서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 권력의 아성을 구축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아버지로 기억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의 거목으로서 당신을 존경하지만 저는 당신이 그 어떤 엄청난 일을 해서라기보다는 모든 권력자들이 하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겠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내서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되면 의뢰하게 되는 것들을 하지 않았기에 위대했던 것입니다. 권력자로서 군림하고 권력으로 온갖 이익을 챙기기는커녕 낮은 곳으로 내려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었으면서도 가장 낮은 사람의 삶을 살았던 당신의 그 모습 때문에 저는 당신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이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떠나간 뒤에 당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했는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프게 떠난 당신의 그 길에 위로가 되기를. 당신을 가장 싫어했던 어느 민주당 지지자 드림. 예. 수십억을 기부하고 본인 재산은 마이너스 7억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 아마 그 지점들 때문에 좀 전에 읽어드렸던 정의당 전 당원이었다는 분의 메일과도 일맥이 상통한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자는 말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일어난 이 사건만 가지고 박원순을 평가하기에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섭섭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논란들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가시죠. 네, 주윤광님. 푸나님, 저번 주 저액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우파 쪽 유튜버를 탐색 겸 해서 가끔 듣는데요. 안정권이라는 희대의 극우 유튜버의 썰입니다. 여기서 진보 진영 내부의 권력 다툼과 숙청으로 몰아가는 부분은 헛소리로 치부하고 들어봐도 특정 여성계 단체들이 민주 진영 정치인들의 성범죄를 발굴하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에 여성의당 이수진 교수까지 붙었네요. 민주당 내부가 아니라 노동, 페미, LGBT 포함한 그런 진보 진영 안에서 벌어지는 건지 또는 여성계 단독 드리블인지 미통당 및 기존 기득권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레임덕, 가속화 및 파렴치한으로 몰아서 우리가 미통당을 딴 나라당 이렇게 부르면서 수구 꼴통, 토착 왜구로 이미지화해서 보듯이 민주당을 내로남불, 위선자, 이중적, 파렴치범, 더듬어 만진당으로 이미지화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각인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건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국 교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씌우는 그 프레임을 방어만 하다가 그 이미지 그대로 씌워질까 걱정입니다. 더 이상 착하게 변명만 하지 말고 이제 반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야수님 말대로 너무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여성계를 밀어준 결과인가 싶어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뭐 정치인들의 어떤 성춤은 이런 차원으로 바라보는 거 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요. 이게 정파성을 띠게 되면 이제 끝없이 공격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저쪽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건 간에 제가 그런 얘기 하나 가끔씩 드리는 거 있거든요. 거의 성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꼬투리를 잡자면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는 것 같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쪽이 어떤 음모를 갖고 들고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사건이 일단 발생을 하는 어떤 빌미를 주게 되면 끝없이 이런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저는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주윤광님 메일이었고요. 계속 가시죠. 넘버 7 조찬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2개월 가까이 입원해서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깨시민 중 한 명이고요. 이제 갓 40세가 된 가장이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기도 할 정도로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 병원엔 TV가 없는 병실이 더 많기에 저도 세상과 단절되어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고 있답니다. 그렇기에 유튜브와 팟빵 등을 통해서 새날을 보고 듣는 것이 저의 일상이죠. 이렇게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힘겨운 이 상황에서도 방송을 업로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최근 며칠 너무 우울해서 진짜 괴로워요. 아픈 것도 힘들지만 고 박원순 시장님을 둘러싼 저쪽 사람들과 일부 가짜 진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가 욕을 퍼붓고 싶은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제 신세가 더더더 화가 나고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어쩌죠? 우리 괜찮은 거죠? 우리 문 대통령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 재집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장님을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가시는 길에 국화 한 송이 올려드리러 가지 못하고 병실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서 이틀째 밥이 넘어가질 않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새날 보면서 푸나님을 비롯해서 마차님, 신민님, 야수님 등등 미개한 인간들에게 소리 높여서 경고하고 아닥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나마 저의 분노도 조절하는 중이랍니다. 하지만 오늘 문득 유튜브를 보다가 방송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프닝에 이럴 때 방송하는 게 힘이 들지만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에 방송하신다는 말씀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용기를 내서 메일을 한번 보내봅니다.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방송을 해주셔서 저처럼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새날의 방송을 보면서 하루하루 깨어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새날을 보며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으니 힘내셔서 계속 방송해 주실 거죠? 퇴원하면 커피 한 잔 사들고 응원하러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무척 많이 들어요. 물론 워낙 바쁘셔서 못 뵙는 거 알고 있답니다. 그냥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글이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요. 새날 패널분들도 무척 슬프고 힘드실 텐데도 계속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내자는 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새날 보면서 힘내고 꼭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새날의 방송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 방송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은 언론들을 안 믿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냥 그저 그 관행대로 습관대로 그냥 문재인 정부 막 공격하고 검찰과 언론이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답답한 거예요. 무슨 사건이 나면은 저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겠고 기성 미디어를 보면 이럴 때 최소한 우리들이 괜찮아. 우리가 나쁜 거 아니야. 우리가 오라. 힘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은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저거 아닌데 싶은데 계속해서 보도 채널 보면서 막 화를 삭히고 텔레비전 깨버리고 싶다. 이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병원에서 계속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베로니카 최성애님입니다. 주홍글 씨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말씀도 뻔뻔한 자들은 자신에게 턱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천사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며 양심과 도덕적인 가치는 내팽개친 채 돈과 권력만을 쫓으며 사는 것 같은 선하고 자애롭고 희생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더없이 관대하고 가진 것 다 내어주는 너그러운 삶을 살면서 본인에게는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혀 성직자나 또는 신의 영역에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강박증에 억눌려 지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워요. 인간은 한없이 나약해서 쉽게 유혹받거나 유혹당하고 그래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반복하며 돌아보고 뉘우치고 깨달으며 반성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개선하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향해 나름의 행복을 찾으며 굴곡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예측할 수 없는 위태로운 한 세상을 살면서 내가 과거나 현재 한 어리석은 실수나 잘못이나 부끄러움을 부담 없이 터놓고 진지하게 나눌 수 있고 또 비판 없이 들어주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지지해 줄 수 있는 믿음 가는 동반자, 가족, 친구 그리고 동지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게 믿음이고 사랑이고 존경이고 연대가 아닐까요? 저는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이런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진짜로 정말로 엄청난 큰 잘못이 혹시라도 있었다 하더라도 항상 존경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기 힘든 적극적인 이타심과 공공의 마인드로 평생 인류의 행복과 민주주의를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가치를 실천해 오신 진실한 리더라고 여깁니다. 부디
한 세상 사느라 고생했다며 따뜻하게 품어줄 것 같은 하늘나라에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존중받으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줍은 미소가 옆집 아저씨 같은 서울시장님 원순 씨를 변함없이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 사는 세상 대한민국이 어서 빨리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푸나님과 새날 가족의 유익한 방송을 들으며 더 다양하고 가치 있는 삶을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뉴질랜드에서 차성의 월터 몬티가 언제나 새날과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힘내요. 사람 사는 세상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차성현 님도 뉴질랜드에서 박원순 시장님 소식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마음 아프셨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쪽이 계속 박원순 시장의 말도 안 되는 이제 망자가 되셨기 때문에 항변할 수 없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자체가 진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흠집내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 건전한 상식 가진 분들이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박원순 시장이 그게 뭐가 죄야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었다니라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게 어떤 특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이 정말 컸던 공은 공대로 또 돌아가시는 이유가 됐을지 안 됐을지도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이 사건은 사건대로 구분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뉴질랜드에서 놀라셨을 차성희 님이 또 메일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생각님 이메일입니다. 원순 씨, 당신이 생전에 좋아하셨다던 호칭으로 당신을 불러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당신이 서울시장이 되기 전엔 그저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아름다운 가게가 제가 아는 당신의 전부였습니다. 당신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저는 비록 서울시민은 아니지만 SNS를 통해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당신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당신의 선택에 대해 아주 조금 정말 티끌 만큼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온갖 쓰레기들이 당신에 대해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짐작을 하셨겠죠. 당신 생전 당신의 반대편에 섰던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과 같은 길을 걸었던 이들조차도 당신을 비난하고 욕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순 씨,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당신께 약속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이 살아오셨던 삶은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을 위한 삶이었고 당신의 죽음조차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드러난 삶과 감춰진 삶이 180도 다른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롯이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당신임을 누가 어떤 말로 당신을 비하해도 굳게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노회찬 의원처럼 모든 걸 안고 가는 분들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게 소시민의 이런 작은 다짐이라는 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원순 씨, 5년 후에라도 10년 후에라도 대한민국이 당신이 바라던 그대로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더 이상은 당신처럼 희생하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살피고 더 믿고 더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원순 씨, 아직은 여러모로 힘든 이 나라 부디 그 위에서도 살펴주세요. 이런 부탁드리는 거 죄송하지만 굳이 부탁드리지 않아도 잘 살펴주실 거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당신 영전에 국화꽃 한 송이 바칠 날을 기다리며 안녕 원순 씨. 일반 가정에서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당장은 그렇게 안 슬퍼요.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우연치 않게 발견한 아버지의 무슨 사진 한 장에서 저도 요즘에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진짜 박원순 시장 서울 구석구석 안 가본 게 없는 시장님이시잖아요. 여기도 걸어갔겠다 싶으면은 박원순 시장의 흔적 같은 게 너무 주위에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따릉이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보고 있으면 괜히 울컥울컥해.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시장인가가 새롭게 들어오면 그분들 잘못하고 있으면 또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광풍 같은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메일이었고요. 자, 댓글로 가겠습니다. 러브바흐님.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소신껏 뜻을 펼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조미랑님. 이재명 도지사님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서도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통령과 힘을 합쳐 국민들을 위해 힘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람의 빛깔님. 민주당을 하나로 단단하게 뭉치게 해주고 정권 창출을 위해 유튜브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새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감사합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똥파리들아 정신 좀 차려라. 분열이 될수록 박수치는 자들은 누굴까? 예.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과하게 몰입해가지고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은 지지하고 이재명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싫어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싫어하고 계속해서 그게 수년 동안 반복되어 있는 패턴 같은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셔서 이재명 지사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너 같은 인성에 아파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자신들을 이야기해요.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도 아주 극성인 분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재명만이 대선 나가야 되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들도 일부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치인들 누구나 다 내가 어떤 특정인의 지지자라고 하면요. 너는 라이벌이니까 싫어가 아니고요. 그 라이벌인 지지자들한테도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좀 좋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소위 말하면 팬의 태도로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해야만 그게 넓어지는 거죠. 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데 나머지는 다 싫어. 이게 아니고 야 문재인 대통령 우리 좀 좋아해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훌륭한 신분이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진정한 지금의 지지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긴 했지만요. 이재명 지사가 유죄가 나서 지사직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도래를 했겠습니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성공하는 방법은요. 정권을 재창출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연속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끊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굉장히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저쪽은 하는 짓들을 한번 보세요. 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검찰이 동원될 거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이 너나 할 것 없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오늘은 새로운 시장님.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한 분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떠나시도록 등 떠민 것 같습니다. 후한 무치들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 노회찬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장님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법이 무서웠을까요? 언론이 무서웠을까요? 적폐들이 무서웠을까요?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평탄하지 않은 모진 세월을 겪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두려웠던 건 혹시 그분들을 지지하던 우리들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나를 믿어주던 사람들이 한순간 자신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상황을, 그래서 자신의 평생의 소중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내 편에 있지 말라 하셨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중 앞에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완벽하지 않은, 그저 좀 더 현명하고, 그저 좀 더 똑똑하고, 그저 좀 더 용기 있고, 그저 좀 더 인간애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 좋아하고 조금만 존경할게요. 당신의 실수나 흠이 당신의 모든 삶을 대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제 그리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을 믿어주세요. 다시는 이런 슬픔을 우리에게 주지 말아주세요. 제발. 바이빈님,
새삼 노무현 대통령님, 노회찬 의원님의 희생에 머리가 숙여지고 조국 가족분들이 버텨주시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강해졌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안녕, 우리들의 영원한 시장님. Truth will set you free face님. 왜 지금 슬퍼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히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슬퍼할 타이밍을 스스로 놓치면 나중에 마음껏 슬퍼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을 기억하며 각자의 마음에 박원순을 집어 넣읍시다. 박원순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서울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일도 참을 겁니다. 아마도 영원히 참을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그 봉인을 풀기 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보내던 날 덤덤히 냉정함을 잃지 않고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슬펐을 그분이 가장 냉정하게 그 상황을 꿀꺽 삼키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 그리고 이 대한민국 조국과 이 땅의 국민들을 지켜가며 눈물을 참고 있습니다. 인간 박원순을 내 마음에 넣겠습니다. 오늘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내일도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박원순과 함께 서울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내가 박원순입니다. 내가 박원순의 정신과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난 오늘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내일도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싸워주시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켜주세요. 네, 먼 훗날님입니다. 아무리 좋은 숲이라도 잡목이 있기 마련인데 어찌 공은 보질 않고 과만 찝어 난도질을 하는가. 난도질 하기 전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시게. 스타로이님, 저도 힘든데요. 그래도 우리 흔들리지 마요. 늘 새날은 오늘 올 것 같지만 정말 새날은 왔다 싶다가도 우리가 정말 잠깐 놓는 순간 저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새날을 줄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힘내야 돼요.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맙시다. 정영수님, 범민주 시민들은 이제부터는 사람하고만 소통해야 한다. 인간이 아닌 것들은 인간 취급조차도 해주면 안 된다. 겁만 정의당은 다음 총선에선 정치판에서 파내버리고 끝장을 내버리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고 이제는 그리워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5252님, 실체가 없었던 논두렁 시계에 대해 보도했고 오가지도 않았던 돈을 정치자금이라며 처벌했고 잊지도 않았던 킹크랩 시연회에 대해 일당들이 말을 맞춰 거짓말한 게 거의 드러나고 있고 마치 표창장을 위조한 것처럼 몰아갔고 주지도 않은 정치자금 준 거 아니냐며 한 언론을 통해 선거 개입 시도한 것이 녹음되어 밝혀졌다.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지만 당사자의 여동생까지 해유하고 대담하게 중국의 공문서까지 조작해서 간첩 사건 만드는 마당인데 뭔들 못 만들어내겠나. 진짜 같은 증거가 나온다 해도 여권 인사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더 이상 믿지 않으련다.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흔들리면 안 된다. 네. 이지연님, 진짜 신문이고 뉴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유가족들은 앞으로 어찌 견디실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 힘든 세월 함께한 끝이 이런 비난이라니. 평생을 보아온 가족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고소인 측 여성분들, 박 시장님의 아내분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 그분은 위로받을 약자가 아닌가요? 그 따님도 고통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기어코 오늘 기자회견을 해야 했나요? 참 가혹합니다. 최윤님, 작가님, 푸나님, 우선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요. 빼놓지 않고 잘 보고 모든 사안에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장님 돌아가시고 바로 그날 저희 아들과 대화를 했는데요.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23살이 되고 한국을 한 번밖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정치나 인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한국말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너무 슬프고 속상하다고 했더니 그 고소인의 말이 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특히 서울시장으로 10여 년이 너무 힘들고 남모르게 정신적으로 지치고 아팠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 놓아버리고 싶지 않았을까 싶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적어도 제가 보아온 시장님 언제 한번 편히 휴가 다녀왔다, 잘 쉬었다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인데 저렇게 일해도 되나 싶게 일만 하시던 게 생각이 나서요. 너무 고소 사건에만 집중하는 게 시장님은 없고 보이지 않는 올가미 안에서 다들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요. 이미 장례식도 끝났는데 저의 마음속의 추모는 아직이라서 이 모든 모습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신주연님, 토론 1시간 10여 분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국회개혁, 권력개혁, 정치개혁이 국민 경제나 민생 문제 해결에 직결된다는 김종민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날을 위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애써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곽클라라님, 정의당에게 던지고 싶은 물음은 진정한 진보입니까가 아니고 당신들에게 인간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입니다. 배액수님, 정의당은 권영길, 노회찬의 정신, 즉 노동자와 노회찬의 출사표에서 말한 6311번 버스에 탑승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었는데 21대에 들어서니 페미니즘을 가장한 여자당, 철딱선이 없는 구상유치당, 노동의 노자도 들어볼 수 없는 무노동당으로 되어버렸다. 하늘에 계신 노회찬 의원이 지금의 이 당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민트당님, 정치를 모를 뿐더러 자격도 없는 초선 2명 덕분에 정의당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사실 초선들은 핑계고 그냥 정의당 수준이 그래요. 아마 나중에는 심상정도 공격받을 거라 예상합니다. 티스벤님, 류호정 씨, 안물안궁. 노회찬 의원님이 돌아가신 후 정의당은 그 정의당이 아닙니다. 김병준 전 장관도 망자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고소인에게 2차 가해가 가해진 게 있나요? 무슨 2차 가해 운운합니까? 2차 가해가 나온 게 있나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상중에 기자회견 열고 비밀 누설죄 운운하니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가슴이 아프다가 이제는 부하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현아조 슈레더님, 정의,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혹사당하고 있네요. 노회찬 의원님, 박원순 시장님, 그립고 미안합니다. 이진님, 이념과 이기심이 과하면 인간은 사라지고 목적만 남습니다. 그러면 과정은 무관심해지고 오직 목적만 보입니다. 큰바위님, 아니 인간성을 버리는 것이 진보란 말입니까? 그냥 그들은 원래 비인간이지 무슨 진보? 진보의 가치가 인간의 평등에서 두 낱말 인간과 평등이 없다면 그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송종택님, 정의당, 그래요. 한계점인 듯 합니다. 안철수 씨 한때 30명 가까운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만들어줬죠. 지금은 어떤가요? 모든 실력이 오픈된 듯 합니다. 그런데 정치 계속 하시겠다고 차라리 전공 분야로 가시면 좋아 보입니다. 정의당 아무리 노력해도 10명 이상 어려워요. 혹여 7에서 10% 지지 착각하시면 될 것 같지만 정말 착각입니다. 대혁신을 해보세요. 젊은 분들께서 기대해 봅니다. 예,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과몰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자, 진보 이야기 하면은 이제 고소하신 분에 대해서 약자고 해야 된다 이건데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봤을 때 어마어마한 권력자였던 박원순 시장님은 돌아가셨어요. 자기 어떤 항변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주장하는 바 모두가 다 100% 족족 그들의 주장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이것도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계셨을 때야 권력자가 될 수 있지만 약자인 상황인데 이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진짜 이상한 분이었다면 또 모를까.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애도의 시간, 장례 시간 정도도 못 기다려주는 정도.
왜냐하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 기자회견을 하고 어떤 권력적인 것들이 막 개입해가지고 뭔가 사건을 왜곡시키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박원순 시장님은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내는 시간마저도 의미가 없다. 우리의 주장만을 이야기하는, 사실은 지금 여기 개입해 있는 여러 어떤 상황들을 보면 상당 부분 진영 논리가 작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박원순 시장은 나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상규명을 가리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어느 한쪽에서는 분명히 그걸 공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영성은 빼고, 진영이라는 게 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만 있는 게 아니고 페미니즘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도 진영의 논리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 논리들을 갖고 박원순 시장님을 저렇게 무덤을 파헤치는 것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제 우리 방송에서 나왔던 해결책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사람을 주장하는 바 적적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돌아가시게 만드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고, 법적인 제도도 정비가 돼야 되겠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민사를 거는 거다. 그래서 민사적인 재판을 통해 가지고 법의 판결을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법의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사건을 알리면서 2차 가해도 줄일 수가 있고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상황까지 막을 수가 있다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걸 무슨 양심선언 비슷하게 외쳐가지고 상대방 모욕 주기, 망신 주기로 가는 그런 문화는 저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유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피해자의 말에 수긍을 한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변할 거리는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수긍을 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일 수도 있다는 생각해봤어요. 가장 믿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한 번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진짜 믿는 비서였다고 쳐봐요. 근데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낸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변호사가 등장하고 언론이 등장해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사람에 대한 실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단순하게 그 사건이 뭐 부끄러워서 돌아가셨네 이렇게 막 자기들 뇌피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모르는 건데 그 모든 논란을 자기가 본인이 짊어지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은 피해를 자기들 주장대로 하면 입었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 불가침이 돼버리고 박원순 시장님은 어떻게 살아오셨던 분인 건 간에 이 논란이 됐으니까 나쁜 사람이 되어야고 하는 건 사회가 비성적인 상황에서 막 광풍처럼 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소인 측에서 그 2차 가해라고 하는 단어를 진짜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소인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전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대리인들을 내세우고 변호사를 앞에 세워서 하는 것은 전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 있고요. 그 침묵하는 것도 2차 가해라고 하는 말을 버젓이 하는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고 너무 공격적인 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아름님, 서지영 검사, 이문정 검사에게 입장 요구하는 자들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코리아나 방용훈 아내 사건, 기자 단톡방 사건 등에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에 목소리 냈다고 하겠지만 한참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서지영 검사, 이문정 검사가 피해받을 때 당신들은 뭐 했습니까? SJ님, 고소인 대리인 및 여성 단체들이 진정으로 여성 인권을 생각한다면 자신들의 워딩을 언론과 수구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구 세력이 여성 인권에는 눈꼽만큼도 관심 없고 이번 사건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나라를 광란의 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심지어는 이를 이용하고 즐기고 있는 듯한 여성단체의 행태에 분노가 치밉니다. 이번 사건에서 여성단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룬다면 한바탕 폭풍이 휩쓴 뒤 우리 사회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의 여성단체의 행보는 자해 행위에 가깝습니다. 너무도 씁쓸합니다. 미라클님, 언론의 사명은 사회 리더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독자에게 가감없이 전달해야 하는데 매국신문 조선일보는 박정희부터 친여편에 서서 깜도 아니었는데 정부의 혜택을 받아 전두환 때 1위가 됐으나 DNA를 속일 수 없듯이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해 편집과 폐악질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망해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중립에서님, 대북 송금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럼 북한에 돈 주고 남쪽에 협박하라고 한 건? 통합당 전부 구속시켜라. 국가 기강을 흔들었던 일이다. 통합당이 모를 일이 없다. 을지이도님, 정부 고위공직자가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등 사업상 선지급금을 금단의 땅 북한에 송금을 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도움을 줬다. 이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검찰이 기소하였다. 분단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대북 조치 중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은 최초의 사건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북 접촉을 하는 모든 공직자가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도로 남북교류발전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주도 또는 직접 실행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의 대북 접촉이나 대북 사업은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이것이 대북 송금 사건의 경과와 성격 규정이다. 자운영님, 절대 밀리지 말고 박지원 국정원장 꼭 돼야 합니다. 저 미통당은 웃자든지 또 발목 잡고 지금 여당에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민주당 절대 밀리지 말고 적극 지지 응원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꼭 돼야 합니다. 연륜이 높아서 잘하실 겁니다. 힘내세요, 민주당. 강물은 바다로님, 아니 김정은에게 편지 쓴 503은 대통령도 됐는데? 네, 율군님. 강용석은 자녀들에게 평가받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평가자는 그 사람의 자녀들입니다. 박수진님. 오늘 하루 시간만 나면 진보 유튜브 광고 끝까지 여러 번 보고 좋아요 누르고 지냈습니다. 더 이상 보수 유튜브에 밀리지 말고 구독수 늘리고 수입도 늘어 우습게 보이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무지막지한 언론과 미통당, 정의당 등을 보면서 사람의 잔인함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무도 슬프네요. 타다오 S님, 문재인 대통령님은 하나하나 행사를 할 때마다 사람 중심에서 전달되는 따뜻한 배려와 뭉클한 감동과 중요한 메시지의 웅장함,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이들이 돌아가면서 기억에 남을 여운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욕심이 담긴 행사를 원하신다. 엄청나게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행사의 디자인을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이 탁현민이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욕심을 내고 더욱 곁에 두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그 감동을 현실로 보고 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댓글 등을 봤습니다. 이번 주는 많은 분들이 슬픔과 일종의 분노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자, 맑은 물 한 방울님, 키골드님, HG님, 파무스타님, 이 김효경님, 한영우님, 법진님, 칫뷰님, 빈칸의 꿈님까지 읽을 준비가 돼 있었으나 이게 시간 배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해드릴 게 많아서 계속 뭐 스톱하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만 시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분들 여기 채택이 안 되셨더라도 모든 분들 새날에 보내주시는 감사함 잊지 않겠습니다.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아가씨는 30살로 저보다 1살 많습니다. 그런데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공황장애가 온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께는 의지를 못할 것 같으니 남편한테 카톡 및 전화를 매일 하며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의 사이는 정말 애틋하고 각별합니다. 아프니 내가 이해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넓게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불안하니 매일같이 자기 전 남편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도 수시로 하면서 난 오빠밖에 없어, 사랑해, 빨리 오빠 만나러 가고 싶다 등등의 애교 섞인 말들을 자주 하고 썸 타는 사람들처럼 하루 일과를 주고받습니다.
남편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문자가 오면 무슨 일을 하던 올스톱을 하고 동생과 연락에 집중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좋은 걸 봐도 동생이 좋아하겠다, 동생도 보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픈 동생이니까 내가 잘 이해해주자 하는데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고민인 건 언제까지 저렇게 하는 걸 이해해줘야 하는지, 계속 서운한 걸 참고 있어야 하는 건지 싶네요. 글쎄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좀 특이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두 분들은 뭐 그냥 아주 사이 좋은 뭐 남매지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봐서 좀 과하다 싶으면 조금 그 여동생 분을 위해서도 조금 방향 뭐랄까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네. 그렇죠. 네. 우위가 좋은 건 나쁘지 않고 네. 좋은 건데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무엇이든 과유불급입니다. 또 이렇게 극단적인 예로는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기 친인척 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사이가 너무 좋으면 이게 좀 뭐 그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그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진짜 이 아내가 제일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을 줘야 그게 여동생한테도 그 사랑이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아내분이 이 남편분을 이렇게 그 여동생한테 조금 뭐랄까 시기나 질투, 이게 좀 내가 서운한데라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여동생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여동생한테도 좋지 않은 일이니까 남편분이 좀 현명하게 좀 처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도 좀 남매 관계가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동생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오빠가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고 해도 지나친 것 같아요. 지나친 것 같고, 근데 아내분이 많이 이해를 하고 견디려고 하는데도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으면 남편분한테 솔직하게 마음을 얘기하고 어느 정도 조금, 지금은 공부하는 기간이니까 뭐 그전처럼 쭉 해 간다고 해도 앞으로는 조금씩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남편하고 대화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빠 있으세요? 아니요. 제 첫째라. 남동생이죠. 저희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관계시군요. 저는 30년 동안 동생이었는데 둘 사이에 그런 애틋하고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세월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다만 여동생에게도 오빠가 다 받아주는 게 도움이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해야지 오빠가 그때그때마다 다 받아주다가 오빠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연락 못 받아주거나 하면은 여동생이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상의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줄 일이지 이걸 다 받아주는 거는 좀 현명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어렸을 때 여동생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그 여동생하고 실제로 뭘 해보거나 그런, 심지어 연년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은 여동생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집안에 워낙 아들들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글을 봤을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아픈 여동생이라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각별한 관계였다면 저는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동생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어머니가 아마 지지난주인가에 그런 게 있어요. 목욕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누군가가 식구로 들어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30살 드신 분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편지 쓰신 분에 보다 나이가 1살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빠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형제간의 사이가 좋은 건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사이가 나쁜 것보다 훨씬 낫지.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관계. 막 무슨 계속 문자 보내고 막 어떤 일도 제쳐두고 이 관계는 여동생이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빠 입장에서는 아픈 여동생이 그러고 있으면은 나몰라라 하긴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줄여 주셔야죠. 그래야 뭐 그러니까 나만의 오빠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 결혼을 왜 시켰어요? 굳이 말하자면 집안으로 보면. 그러니까 빨리 이제 공부해서 시험 붙고 노량진을 떠나시고 좀 바쁘게 또 생활을 하셔야 그런 관계가 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별로 안 먼 쪽에 지금 그 동생 계시겠네요. 네. 그래도 아내 되시는 분이 되게 또 참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오랜 시간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삭히다가 이제 지금 좀 어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좀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잘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중용의 미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과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무엇이든 간에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안 하는 짓만 못하는 역효과가 분명히 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게 어렵죠 사실. 자, 새날 엄부지맨 새날 한라인 111회 방송. 숫자가 굉장히 좋았어요. 111회 방송. 자, 민주당이 3개 있는 그런 느낌. 유치하다 진짜. 자, 111회 방송 마치고요. 세 분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